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1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상이 참여한 한일과는 달리 중국은 실권자인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얼마 전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훈련병이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엔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훈련병 사망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기자 좀 연결해 볼까요? 이기종 기자, 계속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오늘 나온 공동선언문에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다는데 약간 나라별로, 정상별로 좀 달랐다고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3국 정상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질의응답 없이 세 정상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공동의 이익임을 확인했다고 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사태가 더 복잡하지 않도록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자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동선언문에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가 목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동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현안을 강조한 건데요.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7차와 8차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을 재강조했고 이해했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인 걸로 좀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3국의 협력이 복원이 됐다. 이런 정도의 의미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네,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재개했고 정례화를 약속했습니다. 관계 복원에 첫 발을 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3국 정상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류와 화합이 주제였고 3국 어린이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습니다. 세 나라 도예가들이 재료와 기법을 서로 나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힘을 합쳐 멸종위기를 극복한 따오기의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협력 대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오늘을 기점으로 3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자, 한일중 세 나라의 정상회의가 이틀간 일정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그리고 중국 정상은 돌아갔죠. 어제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지만 어제는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만찬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은 내용이 좀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만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뭐 노래도 공연도 있었는데 특히 세 나라의 전통 악기 연주가 있었다 그러네요. 전문가들이 연주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야금이고요. 일본은 사쿠하치, 뭔가 약간 피리 같은 형태죠. 그리고 중국은 열후, 뭔가 이렇게 선으로 돼 있는 악기 연주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저 세 악기가 공동으로 나와서 연주를 같이 했다, 합주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현 씨의 봄비 뭐 이런 노래도 연주가 됐다는 내용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어제 만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기자 좀 연결해 볼까요? 이기종 기자, 뭐 계속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오늘 나온 공동선언문에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다는데 약간 나라별로, 정상별로 좀 달랐다고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3국 정상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질의응답 없이 세 정상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공동의 이익임을 확인했다고 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사태가 더 복잡하지 않도록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자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동선언문에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가 목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동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현안을 강조한 건데요.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7차와 8차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을 재강조했고 이해했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인 걸로 좀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삼국의 협력이 복원이 됐다. 이런 정도의 의미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네,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재개했고 정례화를 약속했습니다. 관계 복원에 첫 발을 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3국 정상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류와 화합이 주제였고 3국 어린이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습니다. 세 나라 도예가들이 재료와 기법을 서로 나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힘을 합쳐 멸종위기를 극복한 따오기의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자, 이기종 기자 뭐 취재하느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요. 이 내용이요. 전문가 모시고 좀 나눠볼 텐데요. 강준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방금 뭐 이종 기자 설명도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의 성과 무엇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4년 5개월 만에 이 흐트러졌던 3국의 회의체를 다시 복원했다. 이게 예. 왜 그러냐 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이 세 나라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뭐 예. 인구라든지 세계 GDP라든지 거의 뭐 4분의 1인데 예. 이런 물론 체제와 가치가 다르지만 이런 국가들이 같이 동일선상에서 협력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쳤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복원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말 서로가 공감대가 확실히 있었으면 공동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공동 성명. 그런데 성명까지는 못 가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공동 선언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외교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공동 성명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동의했다는 전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동 선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각자의 생각을 개진하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 문서에 담겼다라는 거가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복원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서 뭐 정리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2019년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네. 이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재개대회가?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중요할 때는 다 정상회교를 합니다. 팬데믹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예, 우리도 하고 다 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제 공급망 위기가 생기고 경제들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예.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았던 완벽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니까 예. 이게 삼자회담을 열면 중국 입장에서는 2대1 싸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일본이 한쪽이고 자기들은 그렇죠. 혼자 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의 TCS라는 삼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됐습니다. 2011년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과 일본이 하도 싸우니까 우리가 중재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설치했던 거예요. 이 3개국 정상, 3국 정상회의를 관리하는 그 조직체가 네. 한국에 있거든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중국이 볼 때는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의 미국 경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읽어지는 거죠. 특히 예.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3국 회담 이후에 소위 중국이 볼 때는 한일이 같은 편이 돼서 자신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에 좀 미온적이었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럼 이걸 계속 그냥 놔두면 예.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거고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될 테니까 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지만 예. 이번에 이런 회의가 성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번 정상회의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요. 참석자를 놓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의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세요. 한일중 정상회의입니다. 네. 최고 리더가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중국의 최고 리더는 시진핑 주석 아닙니까? 불참했습니다. 대신 리창 총리가 왔어요. 네. 2인자잖아요. 그 밑에. 그러면은 일본은 1인자인 총리, 우리나라도 1인자인 윤석열 대통령. 근데 여기는 2인자인 리창 총리. 뭐 그동안 설명을 보면은 중국은 외교 국방은 주석이 담당, 경제 내치는 총리가 담당. 근데 이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 분야 내용이 많으니까 총리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저런 이유입니까? 관례에 따랐다라고 중국은 표현을 하는데 예. 이 회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99년에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아세안 회의에 이제 한중일 세 나라가 갔는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그 중국에서 주롱지 총리가 왔습니다. 예. 뭐 그 아시다시피 주롱지 총리는 경제 짜르라고 불릴 만큼 실권 총리였죠. 정말 그리고, 힘이 있는 네. 총리. 그리고 특별히 그 경제 짜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실권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 중국의 그 소위 수장 책임제,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정부고 25개 부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의 수반입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는 일본에서 총리가 오니까 예. 자기들도 거기다 급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나름대로 실세 총리들이 쭉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3기 체제를 가면서 그전에 우리가 또 시진핑 리커창 체제라고 했던 예. 거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데 한 2기부터 시진핑 체제 그러더니 지금은 완전히 1인 체제가 그냥 됐거든요. 1인 독주 체제라고 예. 불러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회담에 걸맞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총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례도 그렇고, 원래 외교국방은 당 총석이 겸 국가주석이 하고, 나머지 문제는 총리가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일중이 됐든 한중일이 됐든 3자 회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커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시 주석이 오겠죠. 그거를 아니 쉽게 말씀 리창 총리가 뭐 이거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시 주석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책임질 수 예. 있는 경제 분야만 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약점을 이 한일중 정상회담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정상회담체로 되려면 중국도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돼야 이제 정상회담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 거죠. 일본으로서는 좀 아쉬운 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표현을 섞어 쓰셨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도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아니 우리는 한중이라고 썼는데 왜 갑자기 한일중이라고 쓰나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지난해 9월부터 우리가 한일중 표현을 우리 정부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은 가치와 자유연대를 기초로 일본과 보다 긴밀한 협력 그런 관점에서 한일중 일본을 앞에 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일중한이라고 그러고요. 중국에서는 중일한이라고 그래요. 뭐 개체 순번 따라 다르다는 건데 이 용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의체 이 삼국 정상회담은 그 다음 개최지를 두 번째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개최하고 일본이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하기 때문에 한일중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주최를 하면 일중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회의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식 명칭이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안보실을 용산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중일이라고 부르잖아요. 통상 한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체와 관계없이 서로 가치와 제도와 이런 유사성에서 일본이 더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한일중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한일중이면 그전에도 우리가 한일중으로 불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한중일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혼용한 거죠. 그때가 오히려 혼용한 거고 회의체 입장에서 이건 TCS 우리 삼국 협력 사무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전에 회의를 할 때도 이 순서에 따라서 불렀고 지금 우리가 한중일 한일중을 돌린 거는 그거는 이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복잡하네요. 이게 이제 어느 나라를 먼저 부르냐 이게 또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아무튼 한일중, 한중일 뭐 혼용돼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시진핑 중국 주석 도대체 방안을 우리나라 언제 오는 겁니까? 지금 2014년 이후에 안 왔죠.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갔는데 답방을 해야 되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고 나서 올 때마다 자꾸 우리 대통령 보고 먼저 오라고 그러죠. 이거 간단한 일이거든요. 외교 관례상 먼저 오면 되는데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면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중이 교환할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사드 이후에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되는데 저 사드 때문에 자신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한알령도 내렸고 여러 가지 그 소위 한중 교류를 제약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사드가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도 방문했다라는 거는 사드를 용인한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에도 주고 중국에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북한에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뭐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고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면 예. 그거는 에이펙은 원래 와야 대대로 되죠. 이제 중국은 국가 지도자가 오니까 예.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기 전에 아마 한국에서 먼저 왔으면 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갑니까 중국으로 그러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 우리도 가서 지금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가게 된다면 예.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성 설정을 한국과 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도 지금 갔다 와서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미루면서 이렇게 이제 총리 보내서 우선 좀 얘기해보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럼 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이 중국은 살짝 분위기를 약간 보고 뭔가를 살펴보고 이런 느낌이 좀 그런 게 드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추서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훈련 중에 육군에서 훈련병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수탄 사고도 있었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내용이 정리됐는데요.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지난 23일 오후에요. 훈련병,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군기 훈련 진행 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후송.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죠. 치료 중에 상태가 악화돼서 지금 순직으로 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오늘 육군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일단 군기 훈련 사항이었는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졌다. 뭔가를 파악을 한 것 같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조사 중이다. 민간 경찰관이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용윤 변호사. 예. 일단 여기 군기 훈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과거에 말해서도 얼차려 이겁니까 지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차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지휘관이 어쨌든 군기 확립을 위해서 군 장병들에게 이 어쨌든 정신 수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정규 훈련은 아닌 별도의 훈련.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얼차려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군기 훈련이라는 표현을 바꿨는데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팔굽혀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예. 구보를 하는 거. 예,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군기 훈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있는데 좀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죠. 뭔가 좀 이 규정에 부합하지는 이 군기 훈련 사항과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육군에 이 관련 규정이 있어요. 얼차려 관련된 규정. 이게 군기 훈련이거든요. 이게 신체 상태를 좀 고려해야 되고 뭐 얼차려 1회에 1km 이내 그리고 최대 4회까지. 그러니까 군장을 했을 때는 1km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약간 뭔가 좀 위험상을 막기 위한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군 인권센터 관계자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입대한 지 며칠 안 된 훈련병에게 이렇게 완전 군장에 구보까지 시키는 이런 좀 가혹한 처사를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야 사건을 공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지면 쉬쉬하고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자, 정옥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이 상황 아직은 조사 중이니까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아마 알려지겠는데 일단 이런 상황 몇 가지 뭐 얘기 설명도 들었고요. 어떤 정황이 있다는 것도 보는데 지금 어떤 점들이 문제로 좀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결국은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규정에 병영 생활 규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군기 훈련 실시 요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기가 뭐냐면 군대의 기강이란 뜻이고요. 얼차려는 뭐냐면 얼이라고 하는 게 예.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정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차려란 말은 정신 차리란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게끔 뭔가 훈련 형태로 뭔가를 한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끔 일정한 뭐라고 할까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군기 훈련인데 이걸 쭉 보면은 그 피교육자나 그 피대상자의 병영 생활 상태, 그다음 무엇보다도 체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때는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딸린다 그러면 저도 방위 나왔는데 방위나 뭐 이런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약간 이 인구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군 그렇죠. 자원이. 그런데 예. 지금은 거의 대부분 현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병 마찬가지지만 일병과 이병은 예. 아직 적응하기 전이고 상병과 병장은 어느 정도 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 군기 훈련의 방법도 일병하고 이병이 다르고 상병하고 병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병, 이병들은 그 뛴걸음, 달리기죠. 예. 이런 것들 단독 군장으로 뛴걸음 할 때 1회에 2km까지밖에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상병, 병장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4km. 근데 지금은 훈련병이에요. 훈련병이니까 일병보다도 사실은 더 좀 조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날씨도 뭐 갑자기 좀 더워졌나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변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정확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짐작을 하거나 단정하라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분명하잖아요. 이경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말을 하는 게 6명이서 같이 이런 군기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같이 군기 훈련을 하다가 나머지 5명은 이 지금 사망한 이 훈련병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이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집행하고 있는 그 간부한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군 인권센터에서 내놓은 설명, 뭐 주장일 수도 있고 어떤 설명인데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진을 해서 이제 상태를 살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치를 과연 제대로 적극적으로 취했는가? 그래서 뭐 그런 걸 알고도 이거를 뭐 그대로 이제 꾀병이라고 봐서 이행을 하도록 한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도보만 한 게 아니라 구보까지 시킨 게 또 맞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또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또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또 이런 말도 나오기도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신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 군기 훈련을 할 때에도 어쨌든 그 훈련을 받는 대상자의 그 상태를 살펴서 그 상태가 이제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군기 훈련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실시를 했다면 조금 이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과실이 있다,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 요거 이제 이런 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 곳인데 어떤 주장이 좀 나왔는데요. 뭐 여기저기 이제 알아본 결과겠죠, 이게요. 훈련 중에 한 훈련병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훈련병이 집행 강부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직은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런 상태에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어쨌든 조치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제 했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망에 대해서까지 이제 뭐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미필적이나마 약간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만약에 이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군형법에 형법 말고 군형법 있지 않습니까? 예. 군형법에 이제 군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가혹행위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도면은 군형법상의 가혹행위죄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형법에는 뭐 예. 가혹행위치사가 있는데 가혹행위치사죄가 되려면 수사기관 같이 예. 그렇게 어떤 사람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혹행위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가혹행위치사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가혹행위에다가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건데 결과가 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사실 좀 커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예. 지금 뭐 하여튼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 뭐 아직은 뭐 섣불리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네. 얼마 전에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또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은 훈련받는 훈련병도 그렇지만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예. 자대 배치도 받기 전인 훈병 상태에서 옛날에는 훈련병을 훈병이라고 했었군요. 예. 그러니까 훈병 같은 경우에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그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거는 육군 자체에서 좀 전반적으로 오히려 육군 자체 군기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훈련받는 훈련병들의 군기가 빠졌다고 군기 훈련을 갖다 시켰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 규정 위반 따지기 전에 육군 자체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이란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고의 군기는 최고의 안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이제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속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입장문이 나왔는데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이사직 변경,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 검토. 그러면서 실망시켜들어서 사과드린다. 그러면은 직원이 다 퇴사하고 대표이사직을 변경하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거 약간 폐업 같은 분위기거든요. 분명히 이게 여론을 뭔가 의식한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소속사에서 일한 직원들이나 여기 소속한 연예인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저렇게 폐업 수순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관계를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김호중 씨를 제외한 다른 뭐 아티스트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뭐 소속사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 문제가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한순간에 어쨌든 이렇게 뭐 둥지를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또 책임지는 자세가 맞는지 뭐 오히려 이제 조금 뭐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과는 별개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예 약간 폐업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그리고요, 지금 이 파장의 불똥이 지금 또 연료 텄네요. 이른바 김호중 소리길. 이게 김천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김호중 씨가 이제 워낙 인지도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뭐 그거 관련된 길을 조성해 놓은 건데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찬반이 있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그냥 두면 음주운전 조장하고 범죄자 두둔하는 지자체가 되는 거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 길. 반면에 요 아랫부분은 아마 팬들의 시각인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철거하면 손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천 씨 이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김천 씨는 약간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감히 죄 받고 이 길을 누가 오겠어요. 음주운전하는 걸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차 한 2대씩 일에 마차가 들어올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에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 같긴 한데요. 그럼 김천 씨 입장 좀 볼까요? 화면에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최근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 찬성 반대 전화가 모두 걸려오고 있지만 시는 수사 결과 지켜본 뒤에 관련 판단을 할 예정이다. 정혁진 변호사, 김천 씨는 약간 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일단 수사 결과 보고 재판 결과까지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호중 씨가 김천 예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길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호중 씨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것을 소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김호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랐느냐? 스토리와 탤런트를 가진 가수다. 그냥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타가 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할머니 돌아가신 것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가수인데 또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뭐 성악가 뺨치게 이렇게 잘하는 그런 가수였으니까 저 정도 탤런트 가진 그런 유명인이면은 충분히 소리길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김호중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뺑소니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호중의 소리길이냐 김호중의 뺑소니길이냐 이런 그 갈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천 씨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아래 하단 자막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뺑소리길이냐 철거하라 이런 주장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김호중의 음주 사고로 인해서 그 택시기사님이 전치 2주 나왔지만 만약에 그것이 훨씬 더 중한 사상이었다. 그다음에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윤창호 씨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창호 씨가 그렇게 젊은이가 군인이었어요.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 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는 대스타이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그 소리길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김천 씨에서 아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뭐 시민들한테 좋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목적인데 지금 뜻하지 않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뭔가 팬들과 그리고 약간 경찰관 한 분이 어떤 올린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김호중 씨 팬클럽에서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나 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이런 글들이 있다는데 김호중을 향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칼날,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 아니었길. 이거 살짝 음모론 같은데요, 지금요? 이경민 변호사, 일단 요 김호중 씨 팬클럽 반응. 은폐, 뭔가 정치권의 이슈가 많은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럼 일부러 뭔가 이게 부각이 됐다 이런 시각인 걸까요, 그러면? 뭐 어쨌든 김호중 씨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뒤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속을 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반성하기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김호중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 이슈라 그러면 뭘 덮으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덮는다는 생각을 하고 저 글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뭔가 진짜 뭐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무슨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로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실드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잘못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팬심이 좀 어긋나게 좀 이 발현이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김호중 씨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요, 아까 봤던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팬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것도 최근에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일단 이 글은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어요. 이게 직장인들의 약간 블라인드 이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속만 나오고 누가 썼는지는 안 나오는 건데 경찰관이 쓴 걸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을 얼마나,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이제 속어 또는 약간 욕설 같기도 한데 수사기관을 얼마나 무엇으로 보았으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을까? 일 키운 건 소속사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다 바로. 누가 이를 키웠는데요 지금. 이런 반응이거든요. 자, 이공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 팬들과 입장은 완전 대비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아마 부담스러운지 글을 좀 삭제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이를 키운 건 김호중이다. 직격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말로 이게 당사자가 이를 키운 게 맞거든요. 눈덩이처럼 굴린 게 맞는데 음주 사실을 그때 인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면 그냥 자숙의 기간만 가졌으면은 사실 뭐 뒤에 뭐 다시 한번 뭐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노려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소속사도 이제 같이 가담을 하게 됐고 하나를 덮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되는 결과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경찰 내부에서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경찰관을 응원을 했다. 보통 이제 중범죄, 뭐 살인이나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뭐 응원글이 없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남경찰서를 응원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김호중 씨가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그랬던 인식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저 글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경찰관 하지만 일부 경찰관분들이 저는 약간 화가 난 듯한 내용의 글이잖아요, 지금. 아니 도대체 경찰을 뭘로 받길래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 글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 김호중 씨는 최근에 학폭 의혹까지 같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그 학폭을 제기한 유튜버가 있잖아요, 인물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제기한 인물에 향해서 이게 뭡니까? 살인 예고 글이요? 이게 지난 24일 이 제기한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죽임. 내가 희생해서 죽인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이런 걸 또 밝혔어요. 아니, 저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뭐 증거자료 제출하고 피해 조사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거는 조금 손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좀? 저렇게 왜 불필요한 정말 그럴 생각은 없겠죠. 설마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그 스타가 이런 일이라 했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렸다고 해서 뭐 그런 마음까지 가졌겠습니까? 그냥 화가 너무 났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수위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협박죄가 되거든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저 협박을 받은 유튜버가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경찰 이야기 나왔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는데 김호중 씨가 자기가 숨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느냐? 저거는 경찰이 화났다기보다 정말로 황당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황당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글을 올린 저 김호중 씨의 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일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니 만약에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 유튜버가 나 협박받았다, 나 무서웠다, 나 공포심 느꼈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면 100% 처벌받습니다. 저거 IP 찾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김호중 씨 저렇게 형사처벌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렇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들 이게 후폭풍 뭔가 이렇게 파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필요한 파생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김호중 씨 사례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화면에 있습니다. 저 요거 이경미 변호사가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이게 지난 1일 대전에서 있었대.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신 분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전화도 끄고 잠적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뺑소니잖아요. 이제 물론 주차한 차량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경찰서에 나왔대요.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틀 뒤니까 뭐 설사 음주를 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부인했답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저런 증거를 제시해서 이거 보세요 딱 하니까 진술을 번복했답니다. 그럼 마셨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음주 시인을 했어요. 근데 사고 미조치예요. 근데 이것만 음주 혐의는 적용이 안 되고 사고 미조치 혐의만 적용됐다는데 이경민 변호사, 이게 지금 김호중 씨 사건과 약간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구조는 정말 유사하죠.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에 와서 이제 어쨌든 마지 못해서 이제 음주를 시인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는데, 예. 근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태료만 적용이 되느냐? 지금 보면 한 20만 원 정도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지금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데 김호중 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가 맞고요. 예.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 아파트 주차장은 왜 도로랑 구별이 되냐면 주차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갈 때 차단막이 있습니다. 이 차단막을 넘어서서 이제 가게 되면 어쨌든 도로와 구별된 공간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 단지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이렇게 도로와 연결된 곳인지로 판단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제 차단막이 있는 상태의 그런 아파트 주차장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그 도로라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물피 도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과태료만 처벌이 되는.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이가 그 안에 사람이 탄 게 아니니까 사람이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뺑소니잖아요. 네네. 뺑소니는 맞는데 그러면은 음주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사실 뭐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제 운전을 해왔을 것으로 추정은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 김호중 씨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역산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도 지금 와서는 뭐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수사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특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김호중 씨 사건에서도 계속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음주운전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만큼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음주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구체적인 관련자의 진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수증, CCTV 내용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죄까지 적용될지 여부가 이제 고려가 될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는 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단순 물피 도주로만 봐서 이제 과태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태료 나와도 20만 원 정도입니까? 그걸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어요. 그럼 무조건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이게 현행법에 이게 어쨌든 예. 구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입법의 공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김호중 씨 사건처럼 어쨌든 나쁜 선례를 보여줬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뒤늦게 이제 술을 마셔서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예.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막거나 아니면 어쨌든 운전자를 이제 어쨌든 이 뭐 도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음주 측정 거부랑 마찬가지로 이제 좀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법의 공백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음주를 해온 상태에서 밝혀진 사고라고 한다면은 예. 좀 뭐 다른 제명을 적용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을 좀 지적한 목소리들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우선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에 이거 가중처벌 기준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법망에 구멍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아니, 음주운전해서 뭔가 사고를 냈어요. 네네. 그럼 일단 도망가라. 아,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저렇게 지금 도망갔잖아요. 저 케이스는 굉장히 운이 좋았을 뿐이지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저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잘못 도망갔다 큰일 난다. 모든 음주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 김호중 씨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당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민사적인 그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로 처벌받고 예. 그러면 끝날 거였거든요. 가장 깔끔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도망가니까 괜찮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도망가다가 징역이 4년이 나올지 5년이 나올지 모르는 케이스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운전자, 대전의 저 운전자는
진짜로 운이 좋고 뭐 그랬을 뿐이지 예. 만약에 저렇게 음주운전하다가 제대로 걸리면 예. 진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거는 뭐 누가 말 안 해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요즘에요, 지금 정혁신 변호사 말씀하셨죠? 큰일 날 수 있답니다. 그냥 갔다가는. 자, 이런 가운데요. 가수 김호중 씨. 사실은 전 트롯 가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성공한 스타가 된 인물인데 최근에 김호중 씨 사안이 불거지니까 또 다른 또 유명한 가수분하고 덩달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미담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화면 좀 볼까요? 화면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주말에 가수 임영웅 씨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굉장히 크게 했다 그래요. 굉장히 크게 했다는데 이게 보시면요. 옆에 사진을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이 상암의 이 경기장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진행요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관리하고 이제 안내를 하시는 분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을 업고 자리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진행요원 너무 감동입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 보자마자 업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래서 막 칭찬한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난 25일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영상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분도 찍었어 올렸어요. 이거 진행요원이지만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저렇게 불편하지만 공연을 보러 온 어르신을 업어서 자리까지 안내하는 모습 이런 게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 25일이에요. 그리고 이틀간 콘서트가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공연에서 임영웅 씨가 어제 연로하신 어르신을 업은 진행요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로 비춰달라고 하면서 우리 진행요원이 정말 영웅이다. 뭐 이렇게 소개했다 그럽니다. 이용인 변호사.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서요, 요즘에. 저분은 정말 파도 미담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진행요원까지도 이렇게 조금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새 좀 유행하는 드라마가 예. 그 선제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을 보고 어르신 업고 튀어 뭐 이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이제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었고 너무 훈훈한 장면이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소개를 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공연에서 또 이제 소개까지 해주니까 저 진행요원 입장에서도 또 얼마나 또 감동이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진행요원을 보고 또 히어로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런 모습은 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요. 그 진행요원이 어르신을 업고 계단을 올라왔잖아요. 그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저 뒷부분 보세요. 여기가 축구장이거든요. 축구장의 그 잔디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덮여 있죠, 지금요. 요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천으로 잔디를 다 가렸어요. 왜냐면 축구장이니까 잔디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자칫 공연할 때 저기서 무슨 무대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관중들이 거기에서 의자를 앉고 앉으면 이게 손상되니까 저걸 가리고 저기는 앉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여기 길의 바닥 보면은요, 녹색 선도 있고 빨간색 선, 이거 마치 고속도로에 가면 저 선 보이는데 이게 티켓 색깔과 똑같답니다. 이 선 색이요. 그래서 그 티켓 색깔 맞춰서 저 선만 따라가면 어딘지 앉을 수 있게 저렇게 안내까지 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회자가 되는데 조혁신 변호사. 네네. 연예인이라는 건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먹고 있는 연예인이 본인한테 인기를 주는 팬들이나 어떤 관객을 위한 배려. 이래서 그런지 지금 김호중 씨 사례하고 대비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노래는 둘 다 프로지만 예. 처신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닌가. 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예. 저런 세심한 하나하나가 와, 임영웅이 역시 좀 다르구나. 그다음에 김호중 씨도 그 소속사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때 전공법으로 잘못했습니다.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 처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갔으면 괜찮았을 거를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임영웅 씨가 거의 아마추어 축구 선수 정도 될 정도로 축구 팬 잘하고 또 좋아한대요. 그 축구 잔디를 보는 눈이 남다른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 임영웅 씨가 저기서 지금 시축하지 않습니까? 예. 저게 프로 축구 시작하기 전에 예. 야구는 뭐 시구하고 축구는 시축하는데 저 시축할 때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 축구화 신잖아요. 예. 잔디 보호해야 된다고 일반 운동화 신고 나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명웅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디테일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명웅 씨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임 변호사께 지금 사실 김호중 씨 관련해서는 음주 여부에 대한 이 경찰의 또 확인 뭐 그런 걸 관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 들립니까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구속이 된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음주 양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본인은 소주 10잔 이내라고 했지만 그때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주 3병이라고 했거든요. 3병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혐의 입증에 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나중에 재판에 가도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음주운전죄도 아마 추가로 적용이 돼서 같이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정혁신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원칙대로 다 처리했으면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 뺑소니가 아니었겠죠. 그냥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끝났을 사안이 커지고 커서 지금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파장을 낳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 당대표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이런. 지금 현재 시점은 뭐 한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고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첫 번째 그건 100% 그분 자유다. 그분 선택.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다. 다만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총선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런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고 결국엔 패배했는데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뭘까요?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권력욕입니다.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위험한 자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왜 고민을 할까요? 그 위험한 자리를 갈 것을 고민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봤지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최근에는요.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등등등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요. 뭔가 같은 맥락일까요? 아니면 다른 맥락인 걸까요? 자, 앞서 들어봤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의 얘기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당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뭐 60%, 55% 얘기하면서 뭔가 관계를 잘하면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당대표에 도전하는 걸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왠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오늘 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뭐 토론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 안 합니다. 당대표요.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요. 아주 위험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 달 전 60%면 지금은 55%. 고민은 깊지만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아니 당대표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출마를 고민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다음 총선에 다음 그 전당대 출마한다면 사실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전당대 출마를 조금 막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본인이 나갈 생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쟁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55%라고 했기 때문에 55%가 100%도 될 수도 있지만 0%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에드벌룬은 띄우되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 출마한다면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나경원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출마하기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조금 전체적인 어떤 당대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본인의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16대 총선에서부터 국회 예.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당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그 광화문 앞 사거리에서 그 이 보수의 여전사로 그 100만 당원들을 모아놓고 100만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때 어떤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 본인이 차기 총선에 그 다음 총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오랜 정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상당히 정치 경험이 미숙한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자리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달하면서 본인이 오랜 정치 경험이 훨씬 더 많다. 관록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나경원 당선인 얘기 중에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달 전에는 60%인데 지금은 55%라고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5%포인트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뭔가 좀 그런 대세론과 뭔가 이게 좀 문제점 같은 거를 해결하기가 좀 난망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로서 예. 이러한 복잡한 여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진 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충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와 같은 그런 경륜 있는 정치인도 여기로 잘 헤쳐나갈 수 없는데 예. 출마 경험도 없는 한동훈 위원장 또 와봤자 또 실패할 것이다. 잘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 주제 시작할 때 나경원 당선인도 있었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서 약간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 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거와 더해서 다른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되면 저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는 사라진 기능 그게 대통령께서 민심의 소재나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를 갈 길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좀 많이 방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완이란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완. 화면 있습니다. 자, 내용 좀 볼게요. 요 내용은 정혁진 변호사가 제가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 출마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건 뭐 누차 밝혔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보완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당대에 저도 도전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다. 일단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 정혁진 변호사? 네네. 보완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당대표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도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정말 그렇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지지하고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나는 유승민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승민 대표 지지하는데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아니, 그럼 대통령도 내가 지지해야지. 이럴 사람들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전대에 저도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다.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전대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미는 있지만 정치 생명은 거의 이제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전대에도 안 나갔다. 예. 마찬가지로 정치 생명은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거의 소멸될 것이다. 그럼 이래도 소멸 저래도 소멸이고 당선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대 나가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되면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대표가 될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예.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과는 달리 제 예측과는 달리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도 보완되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보완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다라는 게 파다하잖아요. 통념이에요, 통념 그게. 근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보완이 아니고? 보완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한번 그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다. 예. 아주 지금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정말 보완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역할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약간 다르다는 뜻도 그걸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유승민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약간 혼돈스러워요.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김건희 여사 검찰 출두에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예. 그게 법치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보완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상식에서 상식의 궤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대단히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좀 초조한 상황이다. 지금 전대 출마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조하다. 사실상 출마 쪽으로 가 있고 출마 쪽으로 가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라는 말로 나온 거기서 걸로. 보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예. 본인은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남은 임기 3년을 잘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했어요. 근데 낙선을 합니다. 어떻게 유승민 의원 머릿속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7년 대선 패배, 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패배, 22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패배. 자, 이번에 또 한 번 당대표에 출마해서 패배한다. 연속인데요, 지금. 결국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저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근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상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는 당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절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는 당장 출마를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한번 패스하면 다음 대선 도전의 기회는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왠지 갑자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상수가 된 느낌이고요. 다른 중진 정치인들이 뭔가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서도 견제를 하는 듯한, 그러면서 살짝 본인을 호소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이제 한동훈 계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당동혁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얼마 전에는 사무총장이었어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총선 백서, 그러니까 참패 이유를 다 적는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불만 표시를 합니다. 총선 백서 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에 비유를 했는데 특검 아닌데 왜 그럽니까라요? 이유는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를 면담한다고요? 이거 뭐 특검 아닙니까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을 냅니다.
앞서서도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었어요. 지금 조정훈 의원이 특위, 이 백서 만드는 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사무총장 면담 이후에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면담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서를 쓴다. 이거는 저는 목적과 수단 모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혀 아닐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시간을 조율해서 어쨌든 TF팀과 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왜 졌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거나 누군가에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초영 교수님, 지금 이 총선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뭐 면담이지만 사실은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아직까지도 총선 백서를 만든다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얼마만큼 물을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좀 한심하고 한가로운 논쟁입니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10일 날 투표장에 나선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은요. 첫 번째는 어떤 공천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전략이 부재했고요. 2조 심판으로 규정이 되는. 세 번째는 어떤 퇴행적인 보수 이미지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중도 예언이 확장에 실패한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선 백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귀감이 되려고 해서 만드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한동훈 그때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총괄위원장이 왜 그런 공천을 했는지, 두 번째 공천 프로세스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선거 전략은 왜 2조 심판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들어봐야 인터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수석실,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 1, 2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특검이냐라고 반발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저 부분은 보면 아마 조정훈 위원장이 조금 그 리드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장동혁 전 사무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다른 어떠한 형태로 좀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정훈 위원장이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총선 백서의 특성상 한동훈 위원장의 인터뷰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이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왜 정영환 위원장이 됐는지 그때 당시에 공천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선거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선거 당시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아야 23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것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이 특위위원장, 백서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인데 이 위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면 이것도 또 주목받겠네요. 만나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시간을 얼마나 걸렸죠? 무슨 내용 담을 거죠? 질문이 쏟아지겠네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 주제 얘기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에 계속 때리고 있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어제 나온 건데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이거는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의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요. 여당에 대해서 맹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되면은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그래서 이게 탈당을 시사한 거라까지 해석이 되는데 본인 또 뭐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거취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네요. 그러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또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경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로시잖아요.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주는 전국의 타격이나 충격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천박하죠. 천박이란까지 표현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김주호 부대변인.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이거 좀 부분도 나눠서 봐보죠. 김주호 부대변인은 여기 보시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의멸렬하면 대통령을 보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호한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하다 보니까 초기부터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배신자, 폐쇄자, 사냥개 해서 막말을 쏟아냈고 이게 좀 잘 안 먹히니까 당이 나를 좀 몰라준다. 뭐 탈당설 얘기했다가 친윤 의원들에게도 빨리 탈당하라고 이런 비난을 받았고 요새 최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석이나 어떤 이런 비공개 대화에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이나 소신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이럴 바에는 탈당하겠다. 약간 홧김에 그런 말이 했다 이런 게 정설로 돌고 있는데요. 요걸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이용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을 좀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대통령 탈당설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지금 탈당하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이상민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 정부 여당한테도 부담인데 뭔가 자신의 정치적 그런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친윤 의원들도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중대결심이라고 썼는데 누가 탈당이라 그랬습니까? 또 이런 입장 내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대구시장님도 이 대구 행정을 책임지는 그 책임이 막중한데 왜 자꾸 너무 조금 이런 발언을 쉽게 얘기하시니까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근데 막상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별 말이 없어요. 주변 분들만 바쁜 것 같네요. 괜히 지금 보면 그래요. 자, D-1 단속이냐 설득이냐. 앞에 표가 빠진 건데 표 단속이냐 표를 설득이냐.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요 상황과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어제 오늘 계속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 이외에도 아마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야의 움직임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모습인데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4명의 의원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지금 김웅, 안철수, 유희동, 최재형.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명입니다. 그리고요. 본회의 전 긴급 의총 여기서 부결 당론 채택 방침인데요. 그래서 의원들 개별 연락해서 지금 표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여당 관계자 말은 공개 입장 표명한 의원 외에 연락 취한 의원 중에 찬성은 더 없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야당 입장 볼까요? 민주당입니다. 지금 장애로 나가서 지금 뭐 이게 이 대통령실도 압박하고 여당도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제인데요. 최혜병 특검 통과 촉구, 범야권 장애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이제 초선이 되는 당선인들이
이제 뭐 재의결 촉구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로 나가서 약간 여론전환하는 모습인 거죠. 압박을 하는 거 있습니다. 일단 요거요. 정기랑 교수님. 내일 표결인데 이탈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적 의원이 다 참석을 해서 표결할 때 그걸 전제로 하면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돼서 찬성으로 오면 이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탈표 이거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글쎄요. 점쟁이가 아닌 한 쉽게 일단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는 공개적으로 이탈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사람이 추가됐죠. 김근태 의원이라고 소위 이른바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그 젊은 의원인데 지금 나오네. 5번째 이탈표. 5번째 이탈표 나왔습니다. 22대 총선을 불출마 입장을 진즉 발표한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장이 자유롭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해병대원의 어떤 이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에 대한 인식이 당의 입장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키포인트는 낙선 낙천자 58명에게 답이 있다. 낙선 낙천자 58명은 상대적으로 다음 국회에 어쨌든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뭐 한 자리 숫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탈 가능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불출석을 통해서 불출석 한 반 정도의 0.5표 정도 찬성의 0.5표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불출석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는 샤이 찬성표지만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국민적 어떤 여론을 보면 약 60에서 70% 가까이가 특검 수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민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탈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구체적 숫자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한 자리 숫자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재의결이 돼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재의결에서 통과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동력은 샤이 찬성표로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으로 보여집니다. 김치영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찬성하겠다는 분이 5분이거든요. 그중에 보면 친유승민기가 2분이에요. 김웅 의원하고 유이동 의원. 근데 지금 이제 이 찬반에 대한 표시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는 낙선한 그 유승민기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의 뭐 류성걸 의원, 김희국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또 유승민 계열이고요. 또 다음에 뭐 경북 포항의 김병호 의원이나 거기다 지금 보면은 지난 총선 때 보면 민주당에서 넘어오신 김명주 같은 의원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 지난번에 보면은 공천을 줬다가 취소가 된 충북의 어떤 뭐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분 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그러면 샤이 찬성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다 지금 보면 부산의 하태경 의원도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과거에 보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인 목소리를 선도적으로 내시는 분인데 이분마저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이 찬성하겠다고 하는 5분 외에 제가 보니까 뭐 류성걸 의원, 김희국 의원, 김병욱, 하태경 그다음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22대 때 만약에 이것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희진 의원, 김영주 의원 이렇게 따지면 한 7, 8표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때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열이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전망이시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당시만 해도 무난하게 부결될 수 있었던 사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찬성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난하게 부결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볼 때는 한 3표에서 4표 정도? 3표에서 4표 정도에서 저는 요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차이 정도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참 샤이 찬성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맞불성으로 특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도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숙 여사는
이분이 대통령 연봉에서 있을 경우에 썼던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옷값 논쟁도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면 오히려 김정수 특검이 먼저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요, 이게 약간 맞불 형태로 국민의힘에서 김정수 여사 특검도 하자. 이걸 먼저 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제는 김정숙 여사 특검은 먼저 하고 그 뒤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는요. 예.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야당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법 만들어가지고 특검법 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좌우우면 하지 말고 이원석 검찰은 그냥 김정숙 여사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뭐 옷값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뭐 문다혜 씨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그다음에 전 사위의 그 취업 관련된 그 의혹까지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국민들한테 빨리 밝혀줘야지 무슨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자, 내일 표결이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돼. 이 시간, 내일 이 시간쯤이면은 뭐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정일도 팬인 이 가수 금지령이 내려졌다고요? 북한에서? 아니, 김정일 팬인데 북한에서 안 된다고요? 자, 어떤 가수인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나주신 김정일 장군님의 덕분입니다. 한국 가수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미자, 김연자, 은방울 자매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여기도 인기 있었고 이런데 지금 뭐가 북한 조짐이 있나 본데 일단 화면으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정도까지 얘기를 김정일 북한 단독 공연 후 특급 열차로 별장 초대 그리고 김윤자 씨가 혈액형을 물어봤더니 A형이라고 대답했다. 혈액형은 극비상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물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팬심이 있었다. 관심이 많았었다. 좋아했다. 이거잖아요. 혈액형을 알려줄 정도로.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인데요. 이제 북한의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달합니다. 김연자 노래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떨어졌다. 가수 이름을 지적해서 이렇게 지시한 건 처음이다. 아니 김연자 씨는 사실은 북한에서 단독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대, 그러니까 부친인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 뭐 이렇게까지 막 환대하고 팬이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언급하지 말라는 거의 수준인데 김지호 부대변인? 아니 이렇게까지 아버지 때 좋아했던 가수고 팬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금지를 시키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K-무비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유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서독하고 동독하고 체제 경쟁을 할 때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을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그런 경제 성장률이나 생활상에 대해서 동경하게 됐고 이게 동독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하고 인정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까지도 금지시킬 만큼 체제에 대한 위협이 큰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국 드라마 이게 뭐 세계적인 열풍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열풍이고 사실 이런 뭐 노래나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워낙 원초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 김연자 가수까지 그 불똥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요 사실은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팬의 마음으로 혈액형까지 알려줬던 그 가수. 근데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은 부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금지시켜버렸어요. 자, 북한에서 지금 이른바 남조선 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래문화재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자원주의 나라 출판 선전물들을 모두 유포시키는 과정에 사회의 괴뢰문화와 서양문화 양성이 침습해서 김춘영 교수님. 아니 사실은 북한이 뭐 우리 그러니까 남한 이 뭐 문화, 노래나 영화나 뭐 대중가 이런 거 단속한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단속 중에서도 김연자 씨의 노래에서는 큰 제재나 뭐 단속이 없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특별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남한 문화에 대한 단속 차원일 수도 있지만 혹시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지우기, 선대 지우기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 그러는데 이 맥락으로 또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금 3대 세습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지금 이제 4대 세습을 하려면 결국은 김정은 때 나름대로 우상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저는 선대 지우기보다는 아까 우리 그 김주호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김연자 씨가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가서 반갑습니다 하고 예. 그 이후에 지금 김연자 씨의 히트곡이 하나 나왔거든요. 아모르 파티. 그거는 제가 볼 때 북한 주민들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냥 아모르 파티 하는 순간에 그냥 북한 주민들도 그 음정과 박자 때문에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이 권부 입장에서는 큰일 날 노릇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개혁 개방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면 가사 자체가 심상치도 않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연자 씨가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새로운 어떤 음악을 들고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개혁 개방의 정책이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이 개성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경제를 앞선 봉쇄나 제재보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협력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영 교수님 한 40여 초 있는데요. 아니 이거를 막는다고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저는 막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뭐 한국 가요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탁 찍어서 푹 집었다는 거죠. 김연자 씨 노래를 찍어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뭔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크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이게 그냥 헛두루 들을 일이 아니구나. 그냥 남한 노래가 아니다. 이거는. 남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그 심적 압박 효과를 좀 노린 조치로 보여집니다. 참 북한은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뭐가. 근데 이게 사실은 문화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듣는 걸 이게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